이게 뭐고? 새벽 자갈치 시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고등어를 손질하는 칼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76의 말순 할머니는 57년째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칼 끝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말순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고등어 배를 들여다봤어요. 내장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 든 순간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죠. 작고 낡은 은반지 하나가 57년 고등어 장사 인생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반지는 말순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었어요. 이 채널은 황혼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끈끈해진 혈액 농도를 낮춰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유용한 생활 정보 한 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 그물차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76세 여성 김말수는 낡은 작업복 위에 덧옷을 껴입고 좌판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말순의 좌판은 시장 입구에서 세 번째 줄, 왼쪽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7년 전 20살 새댁이었을 때부터 지켜온 자리였죠. 남편이 죽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면서도 이 자리만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말순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를 집어들고 칼을 대는 순간 옆 좌판에서 52살 여성 수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 언니, 요즘은 진공 포장기 쓰면 손님들이 더 좋아한다니까요. 언니만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하시네. 말순은 칼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내 방식이 틀렸나? 57년 이렇게 해왔는데 뭐가 문제고. 수미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죠. 세상이 변했다니까요. 언니도 좀 달라지셔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포장 예쁘고 편한 거 찾아요. 포장이 중요한가, 신선함이 중요한가. 나는 신선함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니 둘 다 중요하다니까요. 신선한 건 기본이고. 말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등어 배를 정확하게 갈라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변하면 뭐하노? 내 고집대로 살아온 게 내 인생인데. 지금 와서 뭘 바꾼다고. 시장에는 벌써 몇몇 상인들이 자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을 시간이었지만 요즘은 한산했어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이 손님들을 빼앗아갔고 이제 새벽 시장은 쓸쓸한 분위기마저 감돌았죠. 말수는 그물차에서 고등어 한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무게가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어획량도 줄고 가격도 올라 손님들 발길이 더 뜸해지는 악순환이었죠. 요즘 고등어 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더 안 사더라고. 수미가 옆에서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야 어쩔 수 없이 받는 가격인데 손님들은 우리가 비싸게 파는 줄 알고. 그게 제일 억울해.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다고. 말수는 한숨을 쉬며 고등어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관절이 뻣뻣했지만 칼을 쥔 손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57년이 만든 근육의 기억이었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시장 지붕 사이로 비쳐 들어왔고 바다 냄새를 실은 바람이 불어왔어요. 말수는 이 순간을 좋아했습니다. 힘들어도 가난해도 이 새벽의 시장만큼은 언제나 새로웠으니까요. 언니, 커피 한 잔 할래요? 수미가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건넸습니다. 말수는 고맙다는 듯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고맙다. 요즘 아침이 더 추운 것 같네. 나이 들면 추위를 더 타는 거래요. 언니도 이제 76이시잖아요. 76이라. 내가 벌써 그렇게 됐나?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21에 처자들 낳고 23에 둘째 낳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언니, 아들들은 요즘 어때요? 큰애는 창원에서 공장 다니고 작은애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지. 둘 다 바빠서 자주 못 내려와. 그래도 잘 크긴 했네요. 언니 혼자 키운 거 생각하면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어린 아들 둘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이 좌판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살다 보면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 언니가 대단한 거죠. 보통 사람은 못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애들 굶길 수는 없으니까. 첫 손님이 좌판 앞에 섰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고등어 얼마예요? 한 마리에 5,000원입니다. 에이, 비싸네. 마트는 4,000원인데. 말순이 차분하게 설명했죠. 마트 거는 냉동이고 우리 건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거예요. 신선도가 다르지. 그래도 비싸네. 4마리에 18,000원 해주면 살게요. 그럼 2만 원 주시고 5마리 가져가세요. 하나 더 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손님이 돈을 내고 고등어를 받아갔습니다. 말수는 2만 원을 호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작이구나. 그래도 말수는 매일 새벽 이곳에 나왔습니다. 고등어 냄새와 바닷바람, 그리고 57년간 익숙해진 이 자리가 그녀의 전부였으니까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이곳이 말순에게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오전 8시 시장에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좌판 앞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적었어요. 젊은 엄마 한 명이 잠깐 멈춰서서 고등어를 훑어봤지만 곧 옆 좌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진공 포장된 고등어와 오늘의 특가 팻말이 붙어 있었죠. 말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수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포장 예쁘고 깔끔한 거 좋아한다니까요. 말순이 투덜거렸죠. 포장이 뭐 그리 중요한가. 신선하고 맛있으면 되는 거지. 언니, 세상 물정 좀 아세요. 신선한 건 기본이고 보기 좋고 편한 게 요즘 대세라니까요. 나는 그런 거 몰라.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나? 수미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그래도 조금씩은 변해야죠. 안 그러면 장사가 점점 더 안 될 텐데. 말순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76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진공 포장기 사용법도, 카드 결제기 조작법도, 온라인 판매도 모든 게 어렵고 낯설었죠. 둘의 대화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려는 순간 시장 사무실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주차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시장 전체가 웅성거렸어요.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주차료까지 올리면 손님들 더 안 오겠네. 요즘도 장사 안 되는데 이러면 어떡하라고. 우리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올린다고? 말순도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수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언니, 우리 어떡해요? 주차료 오르면 손님들 차 끌고 오기 힘들어질 텐데. 말순은 고등어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죠. 어떡하긴. 그래도 해야지. 나는 고등어밖에 모르는데 뭘 하겠노. 옆 좌판에 다른 상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말순 언니, 이러다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이 뭐가 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시장조합에 항의라도 해야죠.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평생 조용히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싸우고 항의하는 건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죠. 오후가 되자 시장은 더욱 한산해졌습니다. 말순은 팔리지 않은 고등어를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이 참 무섭게 변했다.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 따라가야만 하는 걸까?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말순의 좌판 앞에 섰습니다. 45세 남성 박도현이었죠.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시장에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고등어를 살펴봤어요. 할머니, 이 고등어 신선해 보이네요. 5마리만 손질해 주세요. 말순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거라. 싱싱하지. 여기 자주 오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가끔 출장 왔을 때 들르는데 여기 고등어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 고맙네. 요즘은 손님들이 잘 안 와서. 도연은 말순이 고등어를 손질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57년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능숙함과 정확함이 느껴졌습니다. 칼을 쥔 손의 각도, 고등어를 다루는 세심함, 그 모든 게 장인의 솜씨였죠. 할머니, 여기서 오래 하셨나 봐요? 57년 됐어. 이 나이 먹도록 고등어만 팔았지. 도연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57년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말순은 손질한 고등어를 봉투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대단한가? 그냥 이것밖에 모르니까 하는 거지. 다른 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니에요. 한 가지를 57년 동안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찾기 힘들죠.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말순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고맙네, 젊은 양반이. 2만 원입니다. 도연은 물건을 받아들고 인사를 건넸어요. 말순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저런 양반이 왜 시장에 오나 싶네. 그래도 좋은 사람 같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손님이네. 하지만 기분 좋은 순간도 잠시 다시 한산한 좌판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고등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새벽 말수는 어김없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쌀쌀했고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지만 말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57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까요. 그물차에서 내린 고등어 상자를 열었을 때 말수는 평소보다 크고 싱싱한 고등어들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네. 이만하면 팔만하겠어. 말수는 고등어를 하나씩 꺼내 좌판에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난히 큰 고등어 한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30cm는 좋게 넘어 보였죠. 이 녀석은 크네. 이건 비싸게 팔아야겠다. 말수는 그 고등어를 집어들고 칼을 댔어요. 배를 가르는 순간 칼 끝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응? 뭐지? 말수는 칼을 멈추고 고등어 배를 조심스럽게 벌렸어요. 내장 사이로 작고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낚싯바늘인 줄 알았죠. 고등어 배에서 낚싯바늘이 나오는 건 종종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손가락으로 집어 올린 것은 낚싯바늘이 아니었습니다. 손톱만 한 은반지였죠.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미세한 문양이 새겨진 게 보였어요. 말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반지를 살펴봤습니다. 57년 고등어를 손질하며 별의별 이물질을 다 봤지만 반지는 처음이었어요. 플라스틱 조각, 비닐, 작은 돌멩이, 심지어 동전까지 나온 적은 있었지만 반지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뭐고? 어떻게 고등어 뱃속에서 이런 게 나와? 말수는 반지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문양이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단순한 쓰레기 같지 않았죠. 말수는 반지를 수돗물에 씻어봤습니다. 때가 조금 벗겨지자 은빛이 드러나며 문양이 더 선명해졌죠. 작은 물고기 모양과 파도 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누가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왜 바다에? 말수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누군가 바다에 빠뜨린 걸까? 아니면 일부러 던진 걸까? 아니면 배에서 떨어진 걸까? 그때 수미가 지나가다 말순의 손에 든 반지를 봤어요. 언니, 그게 뭐예요? 고등어 배에서 나왔어. 이상하지? 수미가 가까이 다가와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녀도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에이, 그냥 쓰레기 아니에요? 바다에 떨어진 거 고등어가 삼켰겠지. 그냥 버려요. 하지만 말수는 반지를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단순한 쓰레기 같지 않았거든요. 쓰레기 같진 않은데. 이 문양 좀 봐. 누가 손으로 만든 것 같은데. 수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언니, 괜히 이상한 거 주워서 뭐해요. 요즘 바다 오염 심한데 무슨 세균 묻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버려요, 버려. 그래도 이렇게 버리긴. 뭔가 아깝네. 에이, 언니도 참. 그런 거 아껴봤자 뭐해요. 수미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 좌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수미의 말을 듣지 않고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왜 그랬는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끌렸던 거죠. 그날 하루 종일 말수는
반지가 신경 쓰였어요. 손님을 맞을 때도, 고등어를 손질할 때도 자꾸 주머니 속 반지가 만져졌습니다. 손에 쥐면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수미가 김밥을 사와서 함께 먹었습니다. 언니, 그 반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응. 버리긴 아까워서. 언니,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그게 뭐라고? 말수는 웃으며 반지를 꺼내 또 한 번 살펴봤어요. 햇빛 아래서 보니 문양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손으로 만든 것 같아. 이 문양 봐. 기계로 찍은 것 같지 않아. 수미도 호기심에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네. 근데 뭐 어때요?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혹시 귀한 거면 어떡해. 에이, 귀한 게 고등어 배에서 나올 리가 있나요? 둘은 웃으며 김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반지가 신경 쓰였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반지를 꺼내 등불 아래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문양이 뭔가 의미가 있어 보였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물고기, 파도, 그리고 뭔가 글자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뭘까? 누가 만든 걸까? 왜 바다에 있었을까? 말수는 반지를 작은 상자에 넣어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혹시 모를 도둑이 걱정되기도 했고 소중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잠자리에 누워서도 반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귀한 거 아닐까? 아니야, 쓰레기겠지. 그냥 버릴까? 아니, 조금 더 알아보고 버리자. 누군가에게 물어볼까? 근데 누구한테? 그날 밤 말수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반지가 빛을 내며 어디론가 가고 말순이 그걸 따라가는 꿈이었죠. 반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말수는 숨이 차도록 따라갔어요. 그러다 깨어났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반지를 계속 간직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끔 꺼내보며 혼자 궁금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도연이 다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또 왔습니다. 지난번 고등어가 정말 맛있어서요. 집사람이 또 사오라고 해서. 말수는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맛있었나? 오늘도 신선한 거 많으니까 골라봐. 도연이 고등어를 고르는 동안 말수는 우연히 주머니에서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요즘 버릇처럼 자꾸 만지게 되더라고요. 도연의 예리한 눈이 그 작은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뭔가 만지고 계시던데. 말수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어요. 아, 이거 그냥 고등어 배에서 나온 건데. 별거 아니야.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그런 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 반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도연은 반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얼굴 표정도 순간 굳어졌죠. 할머니, 이거 정확히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 일주일쯤 됐나? 왜? 뭐 이상한가?
도연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10년 동안 일했었거든요. 지금은 프리랜서 감정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래. 근데 이게 뭐가 이상한데? 도연이 신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반지, 혹시 조선 후기 바다 소원 반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양 보세요. 이건 일반적인 장식이 아니에요. 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뭔 소원 반지? 도연이 반지를 들고 문양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바다 어부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던 특별한 반지예요. 무사 귀환과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전해지죠. 이 물고기 문양과 파도, 무늬가 그걸 상징하는 거고요. 그게 진짜 있는 거야? 문헌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실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서 전설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도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이 반지가 진짜라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말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저 고등어 배에서 나온 이상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귀한 유물일 수도 있다니요. 나는 그냥 고등어나 파는 사람인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도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일단 정식 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전문가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감정? 그게 뭔데? 전문가들이 이 반지가 진짜 유물인지, 언제 만들어진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많이 드나?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지인이니까 무료로 해드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말수는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단순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근데 혹시 귀한 거면 나한테 문제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고등어에서 나온 걸 주운 건데. 도연이 안심시켰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거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할머니가 발견하신 거니까 할머니 소유가 맞고요. 다만 문화재로 지정되면 좀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 문화재? 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국가에서 보호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감정부터 받아보시죠. 말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반지를 돌려받아 다시 손에 쥐었어요. 생각 좀 해볼게. 갑자기 이러니까 머리가 복잡하네. 도연이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연락 주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예요. 고맙네, 젊은 양반이. 도연이 고등어를 사들고 떠난 후 말수는 멍하니 반지를 바라봤어요. 수미가 다가와 물었죠. 언니, 아까 그 양반이 뭐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게 이 반지가 귀한 거일 수도 있대. 수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그럼 돈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감정 받아봐야 안 되나? 언니, 이거 대박인데? 얼른 감정 받아봐요. 하지만 말수는 불안했습니다. 평생 단순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왠지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나는 무서워. 괜히 큰일 날까봐. 무슨 큰일이에요? 할머니가 주운 건데 뭐가 문제예요? 얼른 알아봐요.
수미는 신이 났지만 말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거 내가 가져도 되는 건가? 혹시 누군가의 거였는데 바다에 떨어진 거라면 주인이 따로 있는 거 아닌가?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연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라 전화는 하지 못했죠. 결국 말수는 도연에게 연락했고 도연의 도움으로 전문 감정기관을 찾아갔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작은 감정소였어요. 말수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긴장했습니다. 감정사들이 반지를 현미경으로 살펴보고 성분 분석을 하고 문양을 해석하는 동안 말수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도연이 옆에서 계속 안심시켜줬죠. 할머니,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이거 혹시 가짜면 어떡하노? 가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알아보는 거니까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이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죠.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할머니, 확인됐어요. 정말 조선 후기 바다 소원 반지가 맞습니다. 대략 100년에서 12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게 진짜라는 거지? 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할머니,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직접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1시간 후 도연이 자료를 들고 시장으로 왔습니다. 둘은 시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할머니, 이 자료 좀 보세요. 도연이 오래된 문서 사진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부산 영도에서 일본으로 강제징용된 어부들 명단이에요. 이 반지는 그중 한 사람이 만든 걸로 추정됩니다. 강제징용? 네. 당시 일본이 한국 어부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일본 어선에서 일을 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져야 했죠. 도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문헌 기록을 찾아봤는데 당시 영도의 한 어부가 징용 가기 전날 밤 이런 반지를 만들어 아내에게 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무사히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자 소원이었던 거죠.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왔을까?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기록이 없어요. 아마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 징용된 어부 중 30% 이상이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 반지는 어떻게 바다에? 추측이지만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 못해 바다에 던진 게 아닐까 싶어요.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절망이 섞인 마지막 작별이었을 거예요. 말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아내와 딸은 어떻게 됐을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반지가 100년을 바다에서 떠돌다 할머니 손에 온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도연이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 반지의 추정 가치는 가치?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최소 1억 원 이상입니다. 역사적 의미가 크고 희귀해서요. 경매에 나가면 더 높은 가격에 팔릴 수도 있고요. 1억. 말순에겐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아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돈이었죠. 1억.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말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박물관에 기증하실 수도 있고, 판매하실 수도 있고, 모르겠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감정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안 몇몇 사람들이 입을 놀렸고, 소문이 시장 전체로 퍼진 거죠. 처음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만 소문이 돌았어요. 말순 언니가 고등어에서 1억짜리 반지 찾았대. 진짜? 우리도 혹시 고등어 배 열어보면 나오려나? 에이,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복이지, 복. 하지만 곧 소문은 시장 밖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말순의 좌판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유물 수집가, 골동품상,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까지요. 한 중년 남자가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제가 그 반지 사고 싶은데요. 2억 드리겠습니다. 말순은 황당했죠. 뭐, 내가 언제 판다고 했나? 할머니, 2억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생각 좀 해보세요. 나가, 난 안 판다고. 3억도 가능합니다. 할머니,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말순이 화를 냈습니다. 안 판다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 반지를 사겠다고 했고, 어떤 이는 밤에 말순의 집 앞을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수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빨리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돼요. 저 사람들 보면 무섭지 않아요? 나도 무서워. 근데 어떻게? 팔고 싶지 않은데. 왜요? 3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어느 날 밤 누군가 말순의 좌판을 뒤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반지는 집에 있어서 무사했지만 말순은 공포를 느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말순은 도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였지만 급했어요. 도연 씨, 나 어떻게 해야 하노?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어.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 도연이 즉시 대답했어요. 할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기다리세요. 30분 후 도연이 말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말순을 안심시키며 말했죠. 할머니, 일단 반지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죠. 제가 아는 은행 금고에 맡길 수 있어요. 그게 좋겠네. 그리고 할머니가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근데 나는 정말 모르겠어. 이게 내 거가 맞는 건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도연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분명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가 발견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천천히 할머니 마음이 편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돼요. 그날 밤 도연은 말순의 집 앞에서 밤을 샜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였죠. 며칠 후 상황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도연이 경찰에 신고했고 수상한 사람들을 경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도연은 말순에게 반지의 자세한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둘은 조용한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제가 더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도연이 오래된 문서 사진들과 책자를 펼쳐 보였습니다. 1920년대, 정확히는 1923년 봄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부산 영도에 한 어부가 있었어요. 이름은 기록에 정확히 남아있지 않지만 대략 28살 청년이었다고 해요. 말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어부는 갓 결혼한 아내와 2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죠. 매일 새벽배를 타고 나가 고등어를 잡아 팔았대요. 나랑 비슷하네. 그렇죠. 할머니처럼 바다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 관원들이 영도 부두에 나타났어요. 징용 영장을 들고 와서 젊은 어부들을 강제로 끌고 갔죠. 저항하면 감옥에 갔고 가족들까지 위험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떠나기 전날 밤 그 어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대요. 아내와 딸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부두를 걷다가 버려진 은 조각을 주었어요. 도연이 사진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밤새 망치와 못으로 그 은 조각을 두드려서 반지를 만들었대요. 손재주가 있었나 봐요. 물고기와 파도 문양을 섬세하게 새겼고 안쪽에 작은 글자도 새겼어요. 글자? 뭐라고 써 있는데? 돌아오리라고 써 있어요. 한문으로요. 전문가들이 현미경으로 확인했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간절했을까? 새벽에 반지를 완성하고 아내를 깨웠대요. 아내는 자는 딸을 안고 일어났고 그는 반지를 아내 손에 쥐어줬죠. 내가 꼭 돌아올 테니 이걸 간직하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대요. 도연이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울면서 반지를 받았어요. 무사히 돌아오세요. 우리 기다릴게요라고 말했죠. 그날 아침 그 어부는 다른 청년들과 함께 배에 실려 일본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거지? 네. 기록이 없어요. 아마 일본 어선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거나 병에 걸렸거나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당시 많은 징용자들이 그렇게 사라졌거든요. 말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아내는 1년을 기다렸대요. 2년을 기다렸어요. 3년, 5년. 계속 기다렸죠. 딸을 키우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아내는 점점 늙어갔고 딸은 자라서 시집을 갔죠. 도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할머니가 된 그 아내는 바다로 갔대요. 남편이 배를 띄우던 그 부두로요. 손에는 반지를 쥐고 있었어요. 설마, 네. 그녀는 반지를 바다에 던졌어요. 당신이 돌아오지 못했으니 이 반지라도 당신에게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요. 말수는 오래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0년 전 이름 모를 부부의 사랑과 아픔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 아내와 딸은 어떻게 됐을까? 딸은 부산에서 살다가 한국 전쟁 때 피난을 갔다고 해요. 그 후로는 기록이 없어요. 아내도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말수는 반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100년 전 그 어부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 반지는 내가 가질 게 아니구나.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물관에 기증하시면 영구 보존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될 거예요. 물론 판매하셔도 되고요. 할머니 인생도 중요하니까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단지 그 답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을 뿐이었죠. 도연 씨, 나도 남편 일찍 잃었어. 35에 과부 됐지. 그러셨군요. 두 아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어. 울 시간도 없었지. 근데 가끔, 정말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내 남편이 어디 끌려가서 못 돌아온 거였다면 나도 그 아내처럼 평생 기다렸을 거야. 그리고 나도 이 반지를 바다에 던졌을 거야. 도연은 조용히 말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난한 바다 사람들.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과 뭐가 다르겠노? 우리 다 똑같이 힘들게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그래도 살아왔잖아. 그날 밤 말수는 반지를 팔아 평생 힘들었던 삶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바다에 돌려줄 것인지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반지를 손에 쥐고 이리저리 뒤척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머릿속에선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이걸 팔면 평생 고생 안 해도 되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다른 한쪽에선 이건 내 것이 아니야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한 컵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가 참 아름다웠죠.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 두 아들 키우느라 내 한 몸 챙길 겨를도 없었고, 말수는 혼잣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76이야.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언제까지 고등어 팔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 돈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말수는 반지를 들고 달빛 아래서 들여다봤어요. 문양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3억이면 내 남은 인생 충분히 살 수 있어. 아들들한테도 좀 줄 수 있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100년 전 그 어부 아저씨, 28배 끌려가서 다시 못 돌아왔다며, 아내와 2살짜리 딸을 생각하며 밤새 이 반지를 만들었다며, 말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아내는 몇십 년을 기다렸을까.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했겠지. 근데 끝내 못 돌아왔고, 말수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5에 남편을 잃었을 때의 그 절망감,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앞이 캄캄했던 그때. 나도 그랬어. 남편 죽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매일 울기만 했지. 근데 애들 때문에 울 수도 없더라고. 애들 앞에선 웃어야 했어. 새벽이 되어도 말수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는 시간이 되어 몸을 일으켰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시장에서 고등어를 손질하는 동안에도 말순의 손은 자꾸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반지는 안전하게 집에 두고 왔지만 그 무게가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수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언니 결정했어요? 뭐 할 거예요? 팔 거예요? 말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3억은 평생 벌어도 못 만지는 돈이에요. 이런 기회 다시 안 와요. 말순도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미야, 그 반지에 담긴 사연을 알고 나니까 자꾸 마음이 아파. 사연이 뭐 어때서요? 100년 전 일인데 지금은 언니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오후가 되어 도연이 시장에 나타났어요. 그는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생각 좀 해보셨어요? 말순이 한숨을 내쉬었죠. 생각은 했는데 답은 모르겠어. 밤새 고민했는데도 도연이 말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해봐. 나 혼자 생각하니까 머리만 아파. 이 반지는 분명 귀하고 돈도 되는 유물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랑, 그리움, 절망, 기다림. 그런 감정들이요.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57년 동안 고등어 장사하신 것처럼 그 어부도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할머니랑 비슷한 삶이었을지도 모르죠.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 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 생각했어. 가난한 바다 사람들.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과 뭐가 다르겠노? 돈은 중요해요. 특히 할머니 같은 분께는 더욱요. 평생 고생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든 할머니 뜻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어떤 선택은 평생 마음에 남는다는 거리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알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 하지만 현실도 무시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고 바다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 남의 것 탐낸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거의 없어. 그게 내 자부심이었어. 알아요, 할머니. 이 반지를 팔면 그 자부심이 사라질 것 같아. 100년 전 그 어부의 마음을 배신하는 것 같고 도연이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그건 배신이 아니에요. 할머니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 어부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날 밤 말순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 자신의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고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새벽 말순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도연 씨, 나 결정했어. 오늘 아침에 좀 와줄 수 있나? 할머니, 무슨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와서 얘기할게. 부탁이야. 도연이 즉시 달려왔어요. 말수는 이미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반지를 작은 천에 싸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해 보였죠. 할머니, 무슨 결정을 하신 거예요? 말순이 조용히 말했죠. 바다에 돌려주려고.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바다에 돌려주신다고요? 응. 이건 원래 바다에서 온 거고 바다로 돌아가야 하는 것 같아. 그 어부 아저씨도
아내도 다 바다 사람들이었잖아. 반지도 바다로 가야지. 말순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밤새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3억이 뭐 대수야. 내가 76년 살면서 돈 때문에 행복했던 적 있었나? 평생 가난했지만 내 손으로 일하며 살았어. 그게 내 자부심이야. 도연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후회 없으세요? 후회? 없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해. 돈 받고 나서 평생 마음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낫지.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선택을 하시다니. 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뭐가 대단한가? 그냥 내 마음이 편한 쪽을 택한 거지. 나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떳떳하게 살았어. 그걸 지키고 싶어. 소식을 들은 수미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바다에 버린다고요? 미쳤어요? 그게 3억이에요, 3억. 말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죠. 버리는 게 아니고 돌려주는 거야. 제자리로. 원래 주인한테. 언니, 그게 100년 전 사람 거라고 해도 지금은 언니 거잖아요. 법적으로도 언니 거라고 했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래도 마음으로는 아니야. 나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해. 수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사셔도 되잖아요. 수미야,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두 아들 잘 키웠고 57년 내 힘으로 일했어. 그것만으로도 좋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뭐가 돈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말순이 수미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 자존심, 내 양심. 그게 나한테는 3억보다 더 중요해. 나는 평생 떳떳하게 살았어. 그걸 지키고 싶어. 수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말순이 수미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울지 마. 나는 슬프지 않아. 오히려 홀가분해.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말순의 결정을 들은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말순 언니, 대단하세요. 나 같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3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말순은 상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랑 같이 바다 가실 분 있으면 따라오세요. 이 반지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 함께 지켜봐 주면 좋겠어요. 혼자 하기는 좀 외로워서 15명 남짓한 상인들이 말순을 따라 나섰습니다. 수미도 도연도 함께였죠. 모두 말없이 걸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존경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일행은 자갈치 부두로 향했어요. 새벽 6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뒤섞인 아름다운 새벽이었죠. 걸어가면서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 마음의 평화가 제일 중요해. 부두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잔잔했고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어요. 말순은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부두에 도착한 일행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새벽을 깨우고 있었어요.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며 울음소리를 냈고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말순은 천을 풀어 반지를 꺼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반지가 은은하게 빛났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말순을 바라봤어요. 말순은 반지를 두 손에 감싸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100년 전 그 어부 아저씨, 이름도 모르지만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 만든 이 반지. 이제 편히 쉬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죠. 당신도 나처럼 평생 바다와 함께 사셨겠지요. 가난했지만 가족을 사랑했고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미안해요. 당신은 끝내 돌아가지 못했지만 이 반지만이라도 고향으로 돌려보낼게요. 눈물이 말순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나도 알아요. 가난하게 사는 거, 힘들게 일하는 거. 하지만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부끄러울 것 없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말순이 눈을 뜨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당신의 아내도 이 바다를 바라보며 당신을 기다렸겠죠. 매일매일, 몇십 년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반지를 바다에 던지며 당신께 보냈을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이제 이 반지 고향으로 보내드릴게요. 바다가 당신의 집이니까. 그리고 당신 아내도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말순은 반지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햇빛이 반지를 통과하며 무지갯빛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죠. 돌아가세요. 편히 쉬세요. 말순은 있는 힘껏 반지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반지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햇빛에 반짝이며 마치 별똥별처럼 빛나며 천천히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첨벙, 작은 소리와 함께 반지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햇빛이 물결에 반사되며 바다 전체가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바다가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1명, 2명, 박수가 점점 커졌어요. 수미가 말순을 껴안으며 울었어요. 언니, 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순이 수미를 다독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마. 나는 속이 시원해. 이게 맞는 것 같아. 이제야 마음이 편해. 도연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는 카메라를 꺼내 이 순간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순간을 꼭 기록할게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걸,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말순이 손을 저었죠. 무슨 기록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씩 말순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말순 언니 존경합니다. 언니 같은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나는 언니처럼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언니 덕분에 우리도 배웠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순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나는 그냥 내 양심대로 한 거야.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면 그랬을 거야. 하지만 도연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어요. 말순의 삶과 오늘 이 순간을 영상으로 남겨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이런 이야기가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어왔고 갈매기들이 울었어요. 파도가 부두에 부딪히는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죠.
말수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어부 아저씨. 그리고 아주머니도 이제 함께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아침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평생 중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반지를 바다에 돌려준 그날부터 일주일 후 도연은 약속대로 말순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어요. 말순이 새벽 시장에서 고등어를 손질하는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름진 손, 능숙한 칼질, 57년의 세월이 담긴 모습이었죠. 그리고 반지를 발견하는 순간, 감정을 받는 과정, 유혹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에 반지를 던지는 클라이맥스까지. 도연은 말순의 목소리로 직접 내레이션을 녹음했어요.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내 자부심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도연은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76세 김말순 할머니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영상은 온라인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100만 뷰, 200만 뷰, 500만 뷰.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죠. 이게 진짜 어른이다. 요즘 이런 분 어디 있어요? 눈물 나네요. 3억을 바다에 던지다니. 대단하십니다. 부산 가면 꼭 이 할머니 좌판에서 고등어 사 먹어야겠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아이들한테 꼭 보여줘야 할 영상이네요. 이틀 후 말순의 좌판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왔지만 말순의 고등어를 먹어본 사람들은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할머니 고등어가 제일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할머니 같은 분 때문에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말수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57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으니까요. 어떤 손님은 멀리 서울에서 왔다고 했어요. 할머니, 영상 보고 서울에서 왔어요. 할머니 같은 분을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어? 고맙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수미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봐요. 반지 팔았으면 3억 받았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더 큰 게 돌아왔잖아요. 사람들의 존경이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죠. 그런 거 바라고 한 건 아닌데.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네. 사람들이 찾아와 주니까 기분은 좋네. 일주일 후 시장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말순을 보러 온 사람들이 다른 좌판에서도 장을 보면서 시장 전체가 덩달아 손님이 늘어난 거죠. 상인들이 말순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말순 언니 덕분에 우리도 장사가 좀 되네요. 고맙습니다, 언니. 진짜 언니 효과가 대단해요. 요즘 시장이 옛날처럼 북적북적해요. 말순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냥 내 마음 편한 대로 한 건데. 여러분 덕도 있지. 다들 좋은 물건 파니까 손님들이 오는 거지. 어느 따뜻한 봄날, 도연이 다시 시장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카메라를 든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대요. 할머니 인생 이야기를 더 자세히요. 말순이 손을 내저었죠. 에이, 내 인생이 뭐 대단하다고. 그냥 평범하게 산 건데. 하지만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대단해요, 할머니. 57년을 한결같이 일하신 것도, 유혹을 뿌리친 것도,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도 모두 대단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분 찾기 힘들어요. 말수는 고등어를 손질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바다 사람이고 고등어 장수야. 평생 가난했고 힘들게 살았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내 방식대로 살았으니까. 말순이 손님에게 고등어를 건네며 덧붙였어요. 추운 겨울 끝나면 봄 오는 기라. 사람 인생도 똑같다 아이가. 57년 겨울 보내고 나니까 이제 봄이 온 것 같네. 손님들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말순의 좌판 앞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한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영상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 아기한테도 할머니 이야기 들려줄게요. 어른이 되면요. 말순이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 이쁘네. 건강하게 잘 자라라. 내 엄마처럼 좋은 사람 되고. 그날 저녁 말순은 혼자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이 뒤섞인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어부 아저씨, 잘 계시나요? 나는 잘 지내요. 덕분에 내 인생에도 봄이 왔어요. 고마워요. 말수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76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가슴이 뿌듯했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출렁이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바닷속 깊은 곳에서 작은 반지 하나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100년의 기다림을 끝내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반지처럼 말순의 삶도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자갈치 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순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양심시장으로 불리게 됐고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고등어를 팔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변했어도 그녀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죠. 할머니, 오늘도 고등어 5마리요. 고맙네. 오늘 것도 싱싱해.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예전처럼 차분하게 정성스럽게 고등어를 손질했어요. 도연이 만든 다큐멘터리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시상식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평소처럼 시장에 나와 일을 했죠. 할머니, 왜 안 가셨어요? 할머니 이야기인데. 나는 여기가 제일 편해. 무슨 시상식은. 거기 가봤자 어색하기만 하지. 어느 날 말순의 좌판에 한 노부인이 찾아왔습니다. 80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손에는 오래된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반지 이야기 들으셨나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그 반지를 찾았었어요. 노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반지가 제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기다리다 바다에 던진 거고요. 말수는 깜짝 놀라 노부인을 바라봤어요. 그럼 당신이? 네.
저는 그 어부의 손녀예요. 제 아버지가 2살 때 할아버지가 끌려가셨어요. 할머니한테서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죠. 노부인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아기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제 아버지예요. 이 사진만 남았어요. 말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반지를 바다에 돌려주셔서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계실 수 있게 됐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두 할머니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57년 고등어 장수와 100년 전 어부의 손녀가 만나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말수는 다시 바다를 찾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어부 아저씨, 손녀분을 만났어요. 좋은 분이더라고요.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당신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거예요. 말수는 바다를 향해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무지개가 떴어요. 바다 위로 걸친 아름다운 무지개였습니다. 말수는 그 무지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내 인생에 봄을 주셔서. 말수는 여전히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갑니다. 여전히 고등어를 팔고 여전히 손님들을 맞이하죠. 달라진 건 없어요. 아니,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그녀의 미소가 더 환해졌다는 것. 76년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자부심. 그게 말순의 얼굴에 늘 평화로운 미소를 머금게 했습니다. 이번 황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온 자갈치 할매의 놀라운 결정이 감동적이지 않으셨나요? 황혼 온도계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또는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황혼님들에게 들려줄 재밌고 귀중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